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메 신박 오늘 9월 2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이다, 그죠? 이번 9월 초에 또 시장 빠지면서 참 많이들 힘들고 저 역시도 힘들었습니다. 변동성, 매번 겪는 변동성이지만 이 변동성 이 배가 출렁출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변동성에 저도 힘들었는데 저와 함께 이 우리 채슬리 TV 구독하시고 또 인턴 프로그램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정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어제도 한 새벽 3시까지 이것저것 자료 만들다가 2시간 자고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래 답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8월 초에 있었던 경기 침체론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그때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시장의 난제를 푸는 느낌이 나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클루, 단서를 찾아서 이번에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을 때 이 정말 난제를 푼 그런 희열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풀 때도 있고 풀었는데 오답이었던 경우도 많고요. 가끔씩 이제 댓글 보면 박전문 네가 맞춘 게 하나도 더 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와이스트리 얼마 전에 찍은 거 보면 그런 분들이 써주신 거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래 적어주시면 좋은데, 그죠? 구체적으로 네가 언제 뭐가 틀렸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런 거 보면서도 맞다, 그때 내가 그런 거 틀렸지, 참고가 되니까요. 아무튼 오답도 많고 정답도 많은데 그 문제를 푸는 그 과정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그 정도 힘들게 풀어야 주식 투자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뭐 좋다더라, 누가 안 좋다더라, 그 말만 듣고 그냥 내가 어떤 투자, 소중한 나의 자금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게 좀 잘못인 거죠.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저런 질문도 달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같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종목별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보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어제 보니까 너무 경기가 많아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손흥민 선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여러 가지 경기를 뛴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힘든 경기와 연습을 다 이겨낸 그 인내와 끈기 그리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하고 인턴분들이 이 우리나라를 금융강국으로 만드는 이 최선봉에서 같이 저랑 우리 채슬리 임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뛰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 심한 장을 지났지만 그래도 지수도 또 거의 2700 다 와가고 그죠? 올해 이번 9월달 지수 종가 맞추기도 했는데 그때 이 모두의 금리하고 좋은 책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늘도 인생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었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집사람 바깥 양반 그 얘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스토리 얘기 재밌다라고 또 우리 마비님이 또 올려주셨고요. 새롭게 야소서에 나온 모습을 보셨다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새롭게 야소서 찍고 나서 나 같은 초신자가 거기 참 대단하신 목사님들이라든지 또 정말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간증하는 프로그램인데 저 같은 초신자가 나와가지고
그 주식 초보자가 나가서 막 주식은 이런 겁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나온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찍고 나서도 제발 이거 한 2, 3주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제발 방영되지 마라 했는데 나중에 방영이 빵 돼가지고 네,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봤었습니다. 네. 초신자로서는 그런데 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주식시장이든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자본주의가 성공했을까? 네, 그게 신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인류를, 우리 삶을 윤택하고 네,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본주의라는 주식시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들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그 돈 벌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듯이 부족간의 주인이라든지 대장장이 다 돈 벌려고 하지만 그게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의 부를 향상시킨다.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가 좀 쉬워집니다. 근데 너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업에 좋은 가격이 됐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좋은 가격이 됐을 때 좀 싸게 사는 그 노력만 하면 되는데 그 원칙이 없으면 이 변동성에 주가가 확 빠졌는데도 밑에서 주식을 파는 그런 우를 그동안에 많이 범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나가서 부끄럽지만 간증 아닌 간증을 좀 했습니다. 노용현님이 형님 오늘 대구 날씨 좋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날부터 내리고 있는데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오를 때까지 존버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주식에서 돈 버는 두 부류 중에 2등이 그냥 매수 꾸준히 오르든 내리든 계속 매수하는 사람은 그래도 2등 한다고 했잖아요. 돈 버는 2등 됩니다. 존버하는 거 아주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요, ELS 낙인 이런 뉴스 막 난리 났다는 뉴스 나올 때 사면 거의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핵심을 또 찌르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스님이, 그 다음에 정말, 가족분들하고 한번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인턴도 하시면서 그죠? MP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도권의 펀드 매니저들은 뭘 중심으로 어떤 걸 원칙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게 시장을 이기는 모델 포트폴리오. 굉장히 겸허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뭐 내가 올해 300% 수익 내겠다. 뭐 연초에 뭐 항상 대박 나세요 이런 말도 많은데 대박 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 습관부터 기르셔야 되고요. S&P 500이 연평균 한 9.2% 수익 나거든요. 배당 포함하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30년 이렇게 길게 보면 그래도 한 6% 정도 수익은 납니다. 그러면 연간 평균 수익률이 꽤 낮잖아요. 그래서 미국 S&P 500이 9%인데 거기서 내가 한 15% 연간 수익을 목표 수익을 낸다는 목표로 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굉장히 어려운 목표이다라는 걸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죠? 주식은 항상 겸허하게 해야 됩니다. 7,000m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랑 제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교만하거나 자연을 우습게 보고 갔다가는 큰일 나듯이 주식시장에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겸허한 마음의 시작은 내가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한다. 이 마음부터 이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탑엔드님이 테슬라 170불대에서 사서 하고 한국 반도체 쌍두마차
작년에 하락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 최근에 하락했을 때도 그렇고 엔터까지 모두 다 전문인 말이 맞았다라고 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 다 안 맞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딱 해놓으시네. 이제 네이버도 20만 원 다시 갈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예전에 한번 해드렸잖아요.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도 딱 2019년 그때 첫 금리가 인하가 있었던 7월 딱 페드의 금리 인하 있고 무슨 약속이나 했는 듯이 쫙 올라가는 네, 이번에도 금리 인하 딱 하고부터 네, 단단하게 꾸역꾸역 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올해 연말에 가면 12월 말에 한 20만 원 끝나면 좋겠다 그죠? 네, 안 그래도 오늘 기사에 잠깐만 네이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요 우리 헬렌 킴님 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죠? 그때 아드님인가 네, 골드만삭스 네, 합격하셨다고. 미국에서 골드만삭스를 들어간다는 거는요. 미국의 MBA 유명한 아이비리그 MBA하고 최고로 좋은 직장 들어간다라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골드만삭스 아니면 보스턴 컨설팅 뭐 이런 회사인데 정말 예,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아직도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국 오시네요. 다음 주에 한국 오시면 저희 회사 오세요. 저희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네, 약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바보 오빠 3전 국민주라는 말 꺼내지도 마시게 네, 이렇게 또 말씀 또 재밌게 하시고 우리 김미아님이 2690포인트 예상했는데 야 거의 맞추시겠다 그죠?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기사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가볍게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어디 있죠? 네. 자 눈에 AI를 달았다. 저커버그 황 불태 안경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 AR 안경 시제품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저커버그가 이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네요. 오리온? 우리가 오리온 하던 그 오라이언이네요. 자, 저커버그가 AR 안경을 밀자 젠슨 왕도 훌륭하다며 거들고 나섰고요. 무겁고 비싼 AR 헤드셋의 단점을 보완했다면서이고요. AR 기기에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쓰이기 시작한 가운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가 엔비디아의 GPU 제일 많이 사는 회사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젠슨 왕도 와 훌륭하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이 커넥트 2024에서 AR 스마트 안경 이 오라이온을 공개를 했고요. 기조연설에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다음 기기는 바로 이 오라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애플 주식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두꺼운 일반 뿔테 안경처럼 생긴 이 오라이온은 착용하면 문자 메시지 전송이나 사진 촬영은 물론 유튜브 동영상 시청과 화상 통화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안경테 안에는 이 LED가 내장이 돼 있어서 렌즈를 통해서 눈앞에 그래픽을 비춰준다고 합니다. 화상 통화 상대방의 아바타를 입체 홀로그램으로 띄우는 기능도 시연됐고, 저커버그는 텔레포트 공간 이동을 하듯 멀리 있는 사람을 거실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안경 무게는 한 98g이고요. 렌즈는 유리가 아닌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어졌고 젠슨왕도 밝기와 색상 대조가 훌륭하고 시야각도 뛰어나다라고 말을 했네요. 그런데 이 제품 출시 일정이나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R 안경은 지난 11년 구글이 구글 글라스를 내놓으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기능은 적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구글 글라스 나온 지 벌써 지금 13년 지났네요.
AI 음성 비서 등 AI 서비스가 확대되고 소비자 기기에서 AI를 직접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면서 꺼졌던 AR 안경도 살아나는 분위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젠슨 왕도 이 안경을 시연하는 오라이언 안경을 착용하고 있네요.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일반 안경하고 많이 비슷해졌다, 그죠? 오라이언은 안경과 얇은 손목 밴드, 그리고 무선 컴퓨터, 퍽 등 3종 세트가 있고요. 영상 이미지 합성 같은 작업을 안경이 아닌 퍽에서 수행해서 안경의 무게와 전력 소비를 줄였군요. 손목 밴드는 안경의 시선 추적 기능과 결합해서 마우스 역할도 하고요. 시선 추적 기술과 근전도, EMG, 뇌가 신경을 통해 근육에 보내는 신호, 감지 기술이 활용이 되는데 메타의 지난 10년간 연구 개발 성과라고 합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디스플레이고요.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기술은 액정을 사용하는 엘코스와 LED를 사용하는 레도스 및 올레도스로 나뉘게 되는데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도 이 시장을 노리고 뛰어들었고요. 국내 업체 사피엔 반도체가 미국 빅테크 기업과 공동 개발 및 납품 계약을 맺고 AR 안경용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서 이명희 대표는 AR 헤드셋에 주로 올레도스가 쓰인다면 야외 햇빛 아래에서도 사용해야 하는 AR 환경에는 크기가 작고 밝은 레도스가 적합하다고 말을 했네요. 애플 비전 프로는 올레도스를, 메타 오라이언은 레도스를 사용했군요. LG 디스플레이는 하이닉스와 올레도스를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LED 사업팀이 레도스를, 시스템 LSI의 DDI 담당 팀과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레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저렇게 보시다시피 안경이 좀 투박해 보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 안경이 일반 노멀한 안경인데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 나왔을 때도 그 핸드폰이 거의 뭐 워키토키 수준이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카폰, 차에 고급 승용차에 거의 뭐 벽돌 같은 이 카폰이 먼저 달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일반 개인용 휴대전화도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두껍고 컸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기사에서 보듯이 요 정도 그죠? 이 정도면 좀 지나면 거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 수준까지 되면서 저게 사람들이 AR 기기를 쓰고 있는지 그냥 안경을 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죠? 그렇게 바뀌겠죠. 나중에 여기서 지금 주식시장 잠깐만 보여줘. 아니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좀 보여줘 하면 바로 여기서 딱딱딱 구현이 되는 거죠. 야, 참 영화에서 보던 그 세상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배구진의 돈의 세계 마라토노믹스. 네. 이 배구진 대표의 글이 참 맛깔나게 재밌더라고요, 보면. 네, 배우는 것도 좀 많고요. 자, 한국 마라톤 인구에 2차 빅뱅이 일어났다. 취미로 오래 달리기를 하는 사람 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해서 5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 변화의 주역은 30대. 이들은 요즘 풀코스 대회 완주자 중 약 20%를 차지한다고 알려졌고요. 14년 전에는 약 10%였는데 2배로 늘었군요. 최근 기사들은 20대도 많이 달린다고 전하는데 그들은 대회에 참가할 때 주로 하프 이하를 뛰는 듯하다.
자, 1차 빅뱅은 2000년 무렵에 발생을 했고요. 2002년 전국 대회수는 91개로 전년도에 67개에 비해 36% 증가했습니다. marathon.p.kr 마라톤 온라인 등록 기준이고요. 지난해 방방 곳곳에서 461개나 열렸다고 합니다. 네. 요즘 제가 축구하는 반포종합운동장 옆에 트랙에 보면 이 정도는 아닌데요. 이 정도의 한 30% 정도가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러닝 크루 분들. 네. 대회가 10월에 집중됐는데 개최 지역은 어진간한 축제보다도 북적이 되고 참가비에 소비가 더해지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매년 대회 하나 이상을 개최할 만하고 대회 기간 소비 진작 효과는 약 20%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BC카드랑 여기서 이 분석을 한 결과이고요. 러닝 용품 시장도 호황이라고 하네요. 선두주자 나이키 코리아가 연 매출 2조 원 테이프를 끊었고요. 최근 회계연도 매출은 2조 50억 원으로 약간 주춤하다고 합니다. 나이키가 숨을 고르는 동안 뉴발란스와 아식스, 호카 같은 후발 브랜드들이 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30대는 왜 마라톤에 빠졌나? 저도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이들은 한동안 골프장과 테니스장에 드나들다가 가성비가 더 좋은 러닝으로 넘어왔다는 설명이 있다. 이들을 뛰게 한 유인에는 도심 달리기도 있는데 이는 더 과시적 운동이어서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주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모임을 뜻하는 크루가 붙은 도심 러닝 동호회가 몇 년 새에 부쩍 늘었습니다. 굵직한 변수는 경제 수준이다. 굵직한 변수는 경제 수준인데 국가별 러너 수 비율은 소득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1차 빅뱅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설 즈음에 이루어졌고 소득과 러너 동행 추세는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30대가 주도했다. 마라톤은 경제 현상이다. 그래서 마라톤과 이코노믹스 합쳐서 마라토노믹스 라고 이렇게 글 제목을 지으셨군요. 네. 아주 재미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이 30대 때 골프를 나가보잖아요. 야, 골프 한 달에 한 번 당시에 한 25만 원 정도 쓰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어떻게 괜찮은데 2번 골프를 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골프 붐이 불면서 우리나라 사실 경기가 계속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또 요즘 우리 30대 분들의 이 소비 패턴이 열심히 아껴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딱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거 한번 플렉스 그렇게 하는 게 약간 바뀐 소비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나 저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돈 모은 걸 그렇게 한 번에 딱 쓰려고 하다 보면 아까워서 잘 못 쓰게 되는데 그거는 소비 세대 간의 소비 패턴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한번 딱 하는 거 저는 그것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러닝 크루로 지금 많이 옮겨온 것 같아요. 근데 트랙을 뛰든 아니면 여의도 공원 저녁에 이렇게 러닝 크루들 뛰시는 거 보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미 넘치고 그래서 저는 참 뛰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고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배의 뉴스터치 헤즈볼라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헤즈볼라를 탈레반 이렇게 헷갈려서 섞어서 얘기하는데, 다르죠.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사 간단한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83년 83년 10월 23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던 미군 막사 시설에 폭발물을 실은 트럭이 돌진해서 미군 241명이 목숨을 잃었었군요. 야, 그것도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던 미군 막사에. 아이고. 자, 같은 날 이어진 테러로 프랑스군도 58명도 사망을 했고요. 이 폭탄 테러를 주도한 것이 헤즈볼라라고 합니다. 이 젊은 참 인생이 그죠? 이 군인들 해봐야 20대들일 건데. 자,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축출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을 침공하자 시아파 무슬림을 중심으로 결성이 됐었군요. 아랍어로는 헤즈볼라가 신의 당이라는 뜻이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웠지만 헤즈볼라가 성장할 토양도 만들었고요. 헤즈볼라는 정치 조직으로도 성장했고요. 레바논 남부를 실질 지배하면서 레바논의 연립 여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하산 나스랄라. 사진 이분인가요? 야, 잘생기셨다, 그죠? 네, 베레모 쓰고 계신데.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장악한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에 로켓 공격을 가했었군요. 두 단체 모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헤즈볼라는 최근 이스라엘의 삐삐 폭탄 공격으로 지휘부가 대거 사망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고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지상전입니다. 지상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펴자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전쟁이 시작되면 강경파가 득세하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94년 이스라엘과 피에로는 평화공존에 합의하는 오슬로 협정을 맺었고 10년 만에 평화협정을 맺었었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그 불신으로 중동 분쟁은 판을 키우며 꼬여가고 있다. 참 슬픈 현실이다, 그죠? 네, 참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라는 게 참 얼마나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께 이 삐삐 기사를 다루면서도 여기에 만약에 뭐 저희 가족이 다치거나 그랬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헤즈볼라 대원이 됐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복이 보복을 부르고 참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될 건데, 그죠?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 개미 눈물 뺀 국민주 반등 시동 곧 오른다. 임원도 줍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4% 개미 눈물 뺀 주식이 뭔가 했더니 네이버입니다. 네, 줄곧 내리씀세를 보이며 국민주에서 소외주로 전락을 했던 네이버가 반등을 시도하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고요. 네이버 임원들도 최근 자사 주식을 꾸준히 담고 있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와 인공지능 관련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네이버의 실적 주가 개선을 기대한다. 지금 뭐 꾸역꾸역 이제 17만 원 회복했습니다. 했고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23.7% 연중 고점 대비해서도 28% 하락한 주가인데 지난 21년 기록한 역대 최고가 요때 46만 5천 원과 비교해서는 64%나 내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제는 그냥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들고 가면 됩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요즘은 이 방송에 잘 안 나오시고 나오셔도 계속 이 얘기를 이제는 안 하셔가지고 최근에 그 물리셨던 분들이 이제 떨어질 때마다 막 물타기도 하다 보니까 국민주가 됐습니다. 아마 밑에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는 안 나오네요. 자, 올해 네이버가 이때 46만 5천원이었고 올해 15만 원 같습니다. 15만 원. 15만 원 곱하기 3 하면 딱 45만 원 되죠. 그러면 3분의 1 토막 났네요. 그러면 67% 빠진 거 맞네요. 고점 대비. 네. 과도하게 하락한 주가에 저점 매수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1년 내 최저가를 기록했던 지난달 5일 이후 전날까지 개인 투자가가 2,160억 정도 샀고요. 이 기간 개인 순매수 상이 6위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가도 한 1,500원 샀네요. 네이버 임원진들도 자사 주식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요. 최수연 대표가 1244주를 장내 매수했고요. 지난 9일. 매수 가격은 주당 16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 대표 보유 주식은 기존에 4474주에서 5700주로 늘어났다고 하고 뭐 비등기 임원 2명도 샀다.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네이버 주가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가장 큰 호재로는 금리 인하가 꼽히고 대표적인 성장주로 구분되는 만큼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호적인 환경 대비 주가가 과하게 빠져 있다는 증권가 분석도 나오고요. 김주형 그로스 리서치 연구원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금리 인하로 시장 환경이 개선이 되면 빠른 이익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고요. 정호윤 한투 연구원도 네이버의 실적은 매 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인데 밸류에이션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매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AI 기술 고도화를 통한 성장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그간 네이버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AI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혹평에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점차 AI 기술력이 고도화, 가시화되면서 매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창영 연구원은 네이버의 AI는 광고 커머스 콘텐츠 매출 효율성 증대에 보이지 않게 반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엑스클로바도 써봐도 아주 좋더라고요. 확실히 한글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지 엑스클로바, 챗GPT 그리고 코파일럿 등등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금리 인하가 되면 이 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면 내수 우량주로 돈이 옮겨가게는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네이버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AI 기술력에다가 뭐 중동 진출, 거기다가 로봇 등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또 주가가 쭉 올라오면 또 애널리스트들이 또 막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올라오면 떨어질 때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지 떨어지면 이 조지 소로스가 얘기한 리플렉시비티라는 이 반영이 또 반영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일본어로는 그걸 죄기 이론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게 죄기 이론이 맞는 표현인가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현상을 보고 인식이 바뀐다는 거죠. 인식이 바뀌면서 아 그래 네이버가 그래 하면서 주식을 팔거나 사면서 이 도미노 현상처럼 또 그러면서 올라가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왜 올라가지 하면서 그때부터는 또 장점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 아 그런가 하면서 막 또 사게 되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 대중의 심리를 좀 대중의 심리가 보이는 순간 약간 이제 대중하고는 조금 다른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될 건데요.
이 대중들의 그 100명 중에서 지금의 대중의 심리와 인식에 따른 액션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또 다른 대중이 또 인식이 바뀌고 액션을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해서 더 거품이 생기는지 아니면 반대로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해서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 밑에서 팔게 되는 그게 한 100명 중에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지금 이 정도로 몰려가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되시면 저는 이제 주식이 고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무제표 뜯어가지고 적정 주가 수준 이런 거 해도 애널리스트도 막 바꾸잖아요. 모건 스탠리 또 9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이크론 주가 목표 주가 또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재기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인식에 따라서 또 막 액션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석유화학사 최대 2028년까지 공급 과잉 전망이라는 부분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석유화학사들의 부진한 실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공급 과잉에 따라서 석유화학사들의 공급 과잉은 최대 28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 김서연 나이스 신용평가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석유화학사들의 영업실적은 22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지난해 3, 4분기를 예외로 할 경우 22년 3, 4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심평에 따르면 최근 유가가 22년 이후 최저점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가솔린 블렌딩용 수요가 위축됐고요. 이에 따라서 PX 스프레드가 직전 5년 레인지 하단으로 진입하는 등 하반기 이후 빠르게 약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5년 중에도 신규 증설 부담 등으로 유가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며 하반기 중에 아로마틱 제품의 스프레드는 과거 대비 저하된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네요. 여기에 2027년 이후 대규모 증설이 재차 예정돼 있어서 공급 과잉 수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석유화학 불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및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6년에서 30년 요때 합산 약 4천만 톤의 에틸렌 설비 증설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는 직전 5년 합산 증설 4,700만 톤 대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계 에틸렌 수요가 연간 600에서 700만 톤 수준으로 순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공급 과잉 수준을 현재보다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설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석유화학 산업은 최대 28년까지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사들의 채무 상환 능력과 신용도 저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주요 석유화학 회사 11개 합산 시설 투자 캐펙스 규모는 2024년 중 약 12조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이들 회사는 이익 창출력을 상회하는 설비 투자 확대로 차입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채무 상환 능력은 과거 대비 저하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5조 했으면 캐펙스를 12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나심평이 분석한 석유화학사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등등 있습니다. 이 중국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석유화학 회사들도 주가가 들썩들썩 올랐는데 이런 기사 보면 그죠? 그냥 패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버스와 숏 요 얘기 친일파도 나라 팔아 돈 벌었다. 이환주의 개미죠. 참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그게 뭐 금투세 관련된 건데 이제는 금투세 관련된 거 안 다룰까 하다가 이분도 이제는 개미지옥 시리즈 끝났다라고 하면서 요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면서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여기 을사오적들 나온다 그죠? 이지용, 이근택, 이완영, 권중현, 박재성, 을사오적들 있고요. 자,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파생을 저는 파생 전문가잖아요. 예. 요게 잘못된 표현이죠. 파생 풋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하고 옵션하고, 네, 다른데, 그죠?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조금 이쪽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어설프게 좀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인 김영환 의원이 한 얘기인데, 인버스는 반대라는 뜻으로 뭐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선물 풋 잡다라는 말은 어색하다. 우리 기자님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해놨네요. 선물에 숏 투자를 하거나 옵션 거래 중에 풋 옵션을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누구시죠, 이 기자님이? 이헌주 기자님은 정확하게 파생을 알고 계시군요. 풀었으면 미래 주식 가격 하락에 투자하거나 미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는 해지 상품에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화 빅숏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 씨나 이렇게 망하는데 배팅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IMF 때 이 떨어지는 거에 배팅해가지고 돈 번 사람 사실은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놓긴 했지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싸게 사서 돈 번 사람들은 많죠. 자, 김 의원의 말은 이 금투세 도입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자꾸 하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락 증거 있나? 그러면 하락해도 돈을 버는 상품이 있잖아. 거기에 투자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김 의원의 발언이 여러 번 100번 양보해도 좀 토론의 본질을 벗어났다. 이날 토론회의 대주제는 크게 한국 주식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 그렇죠. 요게 뼈대죠, 사실. 그런데 다만 후자의 내용에 대해서 금투세 반대 측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나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자, 과정에서 비유를 하면 이런 식이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강경파와 온경파가 회의실에 모여서 양측 모두가 전제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이었겠죠. 그렇다면 이번 회의도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이 기본 전제라고 봐야 되는 건데,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 무력 사용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같기는데 둘 모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빠르게 한국이 독립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한쪽에는 3.1 운동과 같은 온건한 운동 방식과 또 한쪽에는 폭탄 테러 같은 무력시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마치 김 의원의 발언은 독립운동 토론을 하다가 흥분해서 아니 나라 팔아먹어도 돈은 벌 수 있다 아닙니까? 라고 성을 내는 것과 같다. 인버스 투자, 선물 숏 배팅은 모두 한국 주식시장이 망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나라 팔아먹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중에 아니 뭐 일제시대에 나라 뭐 누가 뭐 나라를 경영하든 거기서 뭐 세탁소 하고 아이스케키 팔아먹고 뭐 이러면서 국민들이 뭐 거기서 돈 벌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랑도 뭐 비슷한 얘기다 이런 거죠. 또 밑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개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라고 불렀다.
1,400만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사모으고 주가 상승기 때 수익을 누렸죠. 그랬던 동학개미들이 이제는 금투세에 반대하며 독립개미가 되고 있다. 독립개미. 자, 더 나아가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숏비팅을 하고 인버스를 사는 대신 미국 주식을 살 것이다. 네, 가령 지금은 현대차의 상품력이 좋아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사지만 과거에는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가격이 싸거나 AS가 좋아서 현대차를 샀죠. 만약 20년 전에 현대차가 가격을 독일차만큼 올렸다면 아무도 현대차 사지 않았을 거다. 김 의원 입장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글과 달리 실언을 하기 쉽고 맥락을 떼어내고 해당 발언만 발제 보도하는 언론에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러하지만 금투세를 둘러싼 일반 시민들의 감정이 매우 격앙된 탓에 역풍이 큰 것도 이해가 된다. 금투세에 대한 이완주의 개미지옥은 2화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토론회 보고 3화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밑에 쇼트저와 공매도 양날의 검 해가지고 네, 공매도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상법 개정이 먼저다. 금투세 도입 토론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매도와 물적 분할, 조객이 상장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한 수익 추지 피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투세는 아직 이르다라고 했고, 밑에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상법 조항에 있는 이사의 의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규정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요 한 단어만 바꾸면 되는 건데 요 한 단어 요걸 지금 못 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요 부분하고 우리나라 증시 3,500, 4,000 가고 나서 그때 되면 제가 먼저 이제는 세금 도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네, 아주 재밌는 기사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